저는 프로 14년 있으면서 공복에 운동을 하면 좋다 안 좋다, 뭐 살은 빠져도 근손실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되게 사소한 걸로 고민하네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소함 때문에 연봉이 막 2, 3억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차이는 디테일이지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실력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체지방, 근육량 관리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14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자, 은퇴하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분들이 관리하기가 진짜 더 힘듭니다. 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출퇴근 시간 길어, 뭐 회사 일 해야 돼, 뭐 야근이 있어, 가끔 뭐 회식도 해, 거기서 이제 애까지 있으면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자, 그럼에도 누구나 체지방 근육량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평소 존경하는 전용관 박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신 걸 봤어요. 연세대학교 운동의학 박사님이신데, 옥시토신 이야기라는 아주 좋은 책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암 연구를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삶과 너무 비슷해서 좀 놀랐어요. 지금부터 제가 14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과 전용관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듣고 나시면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쉬운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시간 제한 섭식을 하는데 두 끼 중에 한 끼는 탄수화물 먹지 않기.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 특히 지방을 꺼냈을 수 있는 조건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공복, 저탄수 식단, 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이 중에 운동은 뭔가 선택사항에 가깝잖아요. 물론 저는 운동이 의식주만큼 인간에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은 어때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면 7, 80% 이상은 성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관 교수님께서는 이걸 시간 제한 다이어트라고 표기하셨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뭔가 좀 어떤 강박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저는 시간 제한 섭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끼를 먹는데 한 끼는 탄수화물 없이 먹자. 대부분 하루에 2끼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14시간에서 18시간 공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끼를 탄수화물을 빼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되고, 자연스럽게 지방 분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가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저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이 수치를 최소화시켜서 지방 분해 효소, HSL 같은 애들이 지방 분해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 날이 있고요, 안 하는 날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오늘은 출근하는 날로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을 다니실 테니까. 자, 먼저 저는 협회 출근을 하는 날에는요,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 집이 수원이고 축구회관은 광화문이라서 한 2시간 걸려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겁나 막힙니다. 자, 아무튼 저는 평소에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하는 핵심 루틴은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소금차도 먹고, 뭐 콜드 샤워도 하고, 뭐 혈당도 재고, 명상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하면 1시간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럼 한 6시 됩니다. 6시. 이때 에스프레소에 올리브오일 넣어서 방탄커피를 먹습니다. 그럼 왜 이때 먹냐? 자, 이거는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의 말에 의하면 최소 기상 후 1시간 반 뒤에 카페인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죠.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그 작동 방식이 있는데, 우리에게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은 수면 중에 대부분 분해가 돼서 아침에 리셋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짧았다면 기상 후에도 아데노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의 질이 낮으면 자고 일어났는데도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수면 욕구를 올리는 아데노신 농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카페인을 섭취해버리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서 일시적으로 각성감을 줍니다. 하지만 어때요? 아데노신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죠?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이 돼서 일시적으로 반응을 못했을 뿐 체내에 계속 아데노신이 쌓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는 2시간에서 4시간 지나게 되면 소모되지 않았던 아데노신이 한 번에 작동하게 되면서 갑자기 심한 피로감이나
에너지 급락이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카페인 크러쉬다. 그러니까 카페인 먹고 두세 시간 뒤에 오히려 막 피곤함 엄청 몰려오는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예, 저도 있고요. 근데 그때 어땠어요? 피곤하니까 이 섭식 욕구가 올라간다고. 우리 몸의 기저에는 에너지가 없을 때 섭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기전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그 공복을 유지하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방금까지 얘기한 게 기상 후에 바로 카페인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반응. 자, 그럼 반대로 기상 후에 1시간 반 뒤에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나요? 자연적인 각성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가 됩니다. 기상 후에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로 도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콜드 샤워를 해주면 더 각성감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90분 정도 지나면 아데노신도 자연 감소가 되면서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경쟁할 아데노신이 적어서 더 명료한 각성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페인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카페인 크러쉬가 줄어들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좋은 지방도 함께 들어가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또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데노신 자연 감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데노신 자연 감소는 아데노신이 실제로 분해돼서 줄어든다기보다는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아데노신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자연 감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했고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기상 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걸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을 꾸준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공복 상태를 힘들이지 않고 유지하고 지방을 잘 분해시킬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중요한 업무만큼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애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가사 있잖아요. 뭐 빨래, 설거지, 청소 이런 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 이걸 누가 해? 나 아니면 와이프가 해야지.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시간에 집안일을 한다. 어차피 이전에 중요한 업무를 하더라도 효율도 잘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효율성 좋은 1시간과 효율성 안 좋은 1시간의 생산성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내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 중요한 업무를 끼워 넣음으로써 나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뭐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간에 방탄커피 한 잔을 하면 집중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때 중요한 업무 1시간 정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이제 7시가 되면요. 우리 쌍둥이들이 이제 일어나요. 그럼 제가 옷을 입히면 와이프가 제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제가 도시락을 싸면 와이프가 애들을 옷을 입히게 돼요. 그렇게 이제 등원 준비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도시락 메뉴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샐러드를 쌉니다. 근데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싸요. 저는 엄청 푸짐하게 먹어요. 요즘 이제 쿠팡이 잘 돼 있으니까 주로 쿠팡에서 샐러드를 사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남은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보카도, 올리브, 방울토마토, 씨앗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삶은 달걀 4개 정도 챙기고, 그리고 BCCA 주스 이렇게 챙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소스인데, 드레싱인데 액상과당 들어있는 드레싱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당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올리브 오일 듬뿍 뿌리고 발사믹 소스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뭐 소금이나 후추로 간을 해요. 제가 쓰는 발사믹 소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화면으로 띄워드리고요. 채소도 뭐 비싼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성비 좋은 뭐 양상추, 양배추 그런 거 드세요. 뭐 요리하다가 남은 상추 썰어서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와이프 이모가 화성에서 그 밭에서 직접 키운 그 유기농 상추, 오이, 양배추를 가끔씩 보내주거든요. 엄청 고맙죠. 자, 이렇게 싸서 점심시간에 먹으면 됩니다. 대부분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죠. 이때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상 후에 오전 시간 업무를 보면은 에너지가 좀 딸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때 그 에스프레소 잔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에스프레소 투샷이랑 올리브오일을 넣어서 방탄커피를 챙깁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조금씩 마셔요. 우리가 공복 시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수분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얘기했던 소금차, 소금 탄 거, 천연 미네랄 소금 탄 거 1리터짜리 챙기고 그것도 근데 금방 다 먹어. 그래서 공복에 이렇게 천연 미네랄 소금 타가지고 해서 먹으면 이 공복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지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끼 먹는 거 알겠는데 시간 제한 섭식하면 좋은 거 아는데 처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허기감도 오고 에너지도 좀 딸리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인슐린 수치는 좀 덜 올리면서 그리고 각성감도 주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탄커피를 먹고 그렇게 되면 수분이 좀 딸리니까 그런 것들은 소금물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12시까지요. 여러분들이 공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특히 살을 좀 빼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 제한 섭식 중에서도 한 끼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으면 지방 대사가 잘 유지되면서 살이 많이 빠질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한 끼 중에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방 분해를 넘어서 퍼포먼스와 건강, 에너지 레벨에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데요. 자,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장내 미생물입니다. 네, 세계 3대 학술지 중 하나죠. 네이처의 많은 논문에 따르면 우리 장 속에는 약 10조 개에서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세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우리 장에서 하는 일은 많아요. 소화에도 관여하고 대사 기능, 면역 기능, 뇌 기능, 심지어 우리의 감정 조절까지 관여를 많이 합니다. 안토니오 다마조 같은 세계적인 신경과학자는요, 장을 제2의 뇌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장은 다른 신체랑 좀 달라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약 5억 개가 넘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가 무려 얼마나 많다? 2000배가 많다.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우리 감정을 메모리한다. 우리가 뭔가 찝찝하다, 야, 좀 뭔가 쎄한데? 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겉필링이라고 하는데, 그 기분 탓의 기분이 어디서 올라온다? 장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장 상태는 곧 나의 상태와도 같다 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장 상태는 뭘로 결정돼요? 맞아요, 장에서 서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좀 더 정확하게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더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두 끼 중에 먹는 한 끼, 채소를 먹는데 그 채소 안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 유익균들은 이 섬유를 발효시켜서 단세지방산, SCF를 생성하고, 이 물질들이 우리 염증 억제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장 점막 보호 등에도 도움을 주더라. 자, 복잡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방 대사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으로 시간 제한 섭식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끼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한 채소와 건강한 단백질 지방 식단을 한다. 그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에도 유지가 된다. 근데 그걸 넘어서 채소 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면서, 자, 우리의 면역 기능, 대사 기능, 뇌 기능, 염증 반응,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더라. 간단해요, 간단해. 먹는 방법도 간단하고 이 원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하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도시락을 싼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한 4시 정도 되는데 아이들 하원이 4시 20분이라서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시간이 좀 되면은 지하 헬스장 들려서 2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들어가요. 뭐가 있죠? 그때 말했던 턱걸이 스쿼트 익스텐션 3개만. 왜? 시간이 없고 큰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까.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지방을 빼는 관점에서 더 유리하니까. 운동하기 전에 뭐 안 먹고 하면 근손실 난다고 하던데요. 자, 이거는 견해마다 좀 다르지만 전문 운동선수를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은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반인 수준에서 하는 운동은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축구 선수처럼 정말 초고강도 훈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단백질 분해시켜서 쓸 정도로 고강도 훈련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운동 자체는 근육 손상을 유도해서 오히려 성장 자극을 주기 때문에, 자, 운동 후에 충분한 단백질 에너지 보충을 잘 해주면 이게 근육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성장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영광 교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전문 운동선수 관점에서 훈련 정 영양 섭취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 정도 수준의 운동이라면 공복 운동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원시키고 5시에 이제 오후 식사를 하는데 이때는 좀 푸짐하게 먹습니다. 질 좋은 걸로. 주로 이제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지만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요. 전영광 교수님은 아이스크림도 드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먹진 않고 정말 질 좋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는다. 웬만하면 설탕, 밀가루, 뭐 가공육, 그다음에 뭐 나쁜 기름, 튀김 이런 거 정말 먹지 말라고 제가 권장드리지만 저는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박 갖지 마시고 그때는 좀 푸짐하게 드셔도 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가장 많이 먹는 건요, 돼지 앞다리살 수육. 정말 이거 가성비 최고, 맛도 최고. 그리고 나서 술찜 있는데 이것도요 가성비 최고고 무엇보다 조리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즐겨 먹는 게 뭐 감바스도 있고요. 뭐 밀푀유도 있는데, 근데 감바스랑 밀푀유는 손이 많이 가서 와이프가 해주거나 장모님이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후 식사를 하고 이때부터 이제 공복을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주로 이제 5시 30분에 식사를 끝내고 8시 반에 취침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4시 반에 기상을 하는 거예요. 8시간 자는 거야,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고 3시간 뒤에 취침을 하면요, 그러니까 위가 비워진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겠죠. 컨디션이 좋으니까 에너지 레벨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공복을 유지하는 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되면서 지방 대사가 잘 열리게 되더라. 이게 출퇴근할 때 이 시간 제한 섭식 플러스 2끼 중에 1끼 탄수화물 먹는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출근을 하지는 않을 때는요, 좀 다르게 가져가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출근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30, 40대 분들이 많으니까 애도 키울 거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방 잘 태우면서 근육량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다? 이거다. 물론 이제 근육량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하면 본질적으로 근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운동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좀 관리 좀 하네, 이 정도 느낌은 솔직히 받고 싶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뇌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뇌에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가 업무 퍼포먼스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방을 억지로 이제 뺀다는 느낌보다는 퍼포먼스 자체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을 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11살에 축구를 시작하고 36살에 은퇴를 하기까지 정말 그 한 길만 팠거든요. 그렇게 한 길을 파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할 게 딱 정해져 있어. 나 뭐 하지? 이런 고민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안 좋은 점은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한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K리그 311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데뷔를 25살에 했거든요. K리그 300경기 뛰는 것도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아마 25살에 데뷔하고 나서 300경기 뛴 선수는 정말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보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총 14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늦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결론은 꾸준함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건 무조건 장기전이다. 저 이걸 느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의지를 최소화해야 되더라고요. 내 강력한 의지? 이거는요, 길어야 3개월? 1년? 나의 의지는 환경에 의해서 형편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빼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서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최소화해야 돼요. 막 억지로 먹고 싶은 거 참고 하는 것보다 충분하게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는 이 시간 제한 섭식이 여러분들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을 잘 태워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 동영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꼭 축구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실제 제가 오프라인 가게를 다니는 것도 축구랑 관련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일 겁니다. 물론 저의 마음 건강, 몸 건강도 함께 포함되는 거겠죠. 진짜 건강은 혼자만 건강하면 안 돼. 주변 사람들 다 같이 건강해야 나도 진짜 건강해지더라. 그럼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구독을 눌러놔야 돼.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 몸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